전화 오면 아, 또 그 부탁이구나. 눈치를 보게 제가. 그래서 제 소개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IMF 때 입사를 해가지고 예전에 LG유통입니다. LG유통에 입사를 했다가 이제 푸시하고 푸시하고 분리하면서 GS 리테일이 됐고요. 퇴사는 GS 리테일 정보개발 팀장으로 퇴사를 했습니다. 그랬다가 이저스 코리아로 그 글로벌 공유오피스 업체에 가서 공유오피스 개발 좀 했었고요. 그리고 교볼 리얼코에서 기업 이전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정보 개발을 했던 거는 이제 할인점, 슈퍼, 편의점, F&B, 공유오피스, 물류센터 뭐 이런 그 점포 개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멀천다이징도 조금 했고요. 그래서 멀천다이징은 별게 아니라 이제 슈퍼마켓 레이아웃 짜고 진열도 그리고 개정을 한 20몇 건 정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자꾸 강의를 좀 시키셔가지고 강의는 이제 보시다시피 뭐 SD, 제일은행, 주거, 그 다음에 이제 상업, 오피스 다 강의하고 있고요. 작년에 이제 중남구청 최고의 거점, 그 다음에 지금 재작년부터 매경 수익형 부동산 개발 엑스퍼트 거점,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이제 이지와 부동산 투자 최고의 거점, 그 다음에 한국 FA마켓 국제학술 포럼 뭐 이런 데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뭐 병의원, 그 다음에 편의점, 그 다음에 커피숍, 그 다음에 가전,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해서 이제 재계약 포함해서 한 500여 건 정도 계약을 해본 것 같고요. 그리고 임대자문이죠. 임대대행. 그래서 이제 코랑코, 현대해상, 인터넷 투자운용, 신한인체 등 임대자문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주변에서 아파트도 입지 분석이 필요하거든요. 저는 저한테 지분만 주시면 10분이면 분석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이제 지인 소개로 이제 연락이 와서 아파트도 좀 분석해드리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거용 부동산도 80건 정도 투자 자문을 했습니다. 제가 했던 거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슈마카티 인천 9월점 제가 개설했고요. 그 다음에 삼성 디지털 프라자, 성파 대로점, 성파 농협에 있습니다. 그리고 커피빈 향군타워점, 그 다음에 루이비통, 국내 이제 2016년부터 지금 작년에 이전한 오피스 빼놓고는 제가 다 한 것 같습니다. 국내에 이제 리페어 센터, 그다음에 콜센터, 그다음에 본사 제가 다 기업 이전 해줬고요. 그다음에 홈오피스 개정했었기 때문에 스테이지 9이라는 브랜드 송도 포스코 타워에 입점시켜줬습니다. 레이아웃 보시면 한 전용 600평 정도 되고요. 완실입니다. 내부 사진 모습이고요. 송도 포스코 타워가 송도에서 가장 큰 건물입니다. 송도 포스코 타워에서 보이는 뷰입니다. 오피스는 뷰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게 셀링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파스토,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이제 제이스타워 입점시켰을 때도 이제 제가 계약을 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좀 고생한 프로젝트인데, 강남역에 이제 이면도로변 9번 출구에서 도로 한 3분 거리에 있는 건물인데, 연면적 1744평, 전용 면적 950평, 지하 2층부터 지상 5층까지 전체 다 공실 상태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팅을 했습니다. 위치는 보시다시피 강남역에서 도보, 레이저가 안 나왔어요. 먹혔어. 네? 먹혔다. 네. 그래서 도보 3군 거리에 있기 때문에 찾아가기가 너무 좋은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샀을 때 모습입니다. 매입 당시의 모습은 공실이었고, 보시다시피 이 높이가 3.5m입니다. 3.5m. 그래서 맞은편에 서초 초등학교가 보였기 때문에 강남역에서 유일한 초록 조망이 보이는 이제 근생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부 모습이고요. 샀을 때 모습. 그리고 사고 나서 이제 수개월 동안 TI 지고 렌트 프리 지고 해서 다 채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하 2층은 처음에는 아동 발달 센터를 넣었다가 지금 도수 치료를 바꿨고요. 1층에 이제 문제성 발도, 2층에 피부과, 성형외과 입점시켰습니다. 층고가 높다 보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개방감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병원 매출만 월 15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 곳은 1억 5천이고요. 그리고 3, 4층은 사무실로 이제 임대를 줬는데, 이제 운 좋게 이제 저희가 매입하고 2022년 5월달에 매입을 했는데, 매입할 당시에 이제 강남에 임차료가 폭등한 시기여가지고
업체한테도 평당 30만 원 정도 받고 임대를 줬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물 전체에서의 이제 임차료는 2억 3천만 원 정도 되고 관리비가 한 4천만 원 정도 되는데 관리비가 좀 비싸다고 해서 임차료는 높이고 관리비는 좀 낮추는 작업을 해서 내년 정도 되면 인관리비가 2억 9천대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 혼자 샀냐? 그건 아니고요. 60명들을 모아서 샀습니다. 그러느라고 고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주주가 대비업소 쓰고 농업계약서 쓰고 변호사 자문 받고 그 다음에 투자 설명회 같은 거 하고 해서 이제 모았습니다. 처음에 살 당시에는 이 파란색 부분은 삼성중공업고였고요. 노란색 부분은 시행사고였습니다. 그런데 십몇 년 동안 소송이 붙었습니다. 시행사에서 공사 대금을 주지 않는 바람에 소송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공실로 방치되었던 거를 이제 두 번에 걸쳐서 매매 계약을 친 거죠. 먼저 삼성중공업고 매매 계약 치고 시행사고 매매 계약을 쳤는데 먼저 이 삼성중공업고 시공사고를 먼저 계약을 치는 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시행사에서 가격을 올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보시다시피 떨어져 있고 제가 볼 때는 채우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돼 가지고 따로따로 계약을 쳤습니다. 이것도 뭐 얘기를 하자면 긴데 설명을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병원 내부 사진 잠깐만 또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방마다 피부과인데 이렇게 방에서 시술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강남에 다른 데는 건물 충당 전용문이 100평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뭐 울세라 같은 거 받고 이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평당 인테리어비는 6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제성 발동 치료하는 곳인데 문제성 발동도 방문이 다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이제 문제성 발동 전문 치료 의원이다 보니까 지금은 많이 알려져 갖고 웨이팅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3층하고 4층 사무실 이제 입점할 때 공사할 때 모습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아까 빈 공간이 인테리어가 끝나고 지금 층고가 높다 보니까 개방감이 있는,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임차인이 원해서 커스터마이징, 그러니까 임차인이 원하는 대로 레이아웃을 인테리어 해준 거죠. 그래서 사무 공간입니다. 그리고 라운지 공간. 라운지 공간에서 보이시는 조망 보이시죠? 그리고 제가 이제 매입 자문한 건인데 인천 하나생명 빌딩을 지금 매입을 했는데 4년 전에 매입을 했는데 4년 전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PF가 안 돼가지고 지금 매각하려고 내놨습니다. 그래서 인천 하나생명 빌딩이 인천 시민공원역 바로 앞에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땅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를 헐고 19층짜리, 18에서 19층짜리 메디컬 타워로 지으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이제 못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삼성한테 다시 토지 임대차 진행하려고, 이렇게 토지 임대차 진행하려고 했다가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만약에 토지 임대차라면 삼성에서는 토지 근저당 1순위를 요구했고 은행에서는 그렇게 되면 대출 회수를 하겠다 해서 토지 임대차는 진행을 못하고 삼성에다 매각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또 삼성에서 최종적으로 검토를 하다가 매입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규모를 세웠다가 다시 재매각하려고 지금 마케팅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자문하는 건인데 장성배 기역입니다. 장성배 기역에 전용 연면적 4,000평, 전용 면적 1,800평 정도 되고 주체도수 87대인데 이 상가 전체에 대한 MD와 임차인 유치를 이제 의뢰를 받았습니다. 이것도 이제 부동산에서 저한테 찾아왔는데 도저히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해가지고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임대 진행하는 게.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를 요렇게 MD를 짠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메인은 삼성전자 디스플레이에서 지금 점수포 출점 자문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중간에 넣고 그다음에 스타벅스 넣고 그 다음에 이제 1층은 이제 입구 쪽만 삼성전자, 약국, 편의점, 스타벅스 입구 내고 GS 더 프레시, 서브웨이, 그 다음에 암영점, 통신 뭐 이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거는 임차료는 제가 좀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분양가는 제가 손을 못 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서베이 같은 거 운영해보고 싶다 하시면 제가 연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입한 편의점인데 이것도 제가 사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칸입니다. 약 27평짜리 상가와 17평짜리 상가 총 44.2평인데 요거 이제 두 칸을 사가지고 이제 세팅을 한 거죠. 그리고 제가 뭐 강의하고 있는데 주거용, 업무용, 상업용 강의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서브에 와서 커피숍에 대한 강의를 한번 했었고요. 오늘 편의점에 대한 강의도 한번 했었는데 오늘은 지난번 했던 강의에 더해서 최근에 이제 투자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투자 사례들, 개발 사례들, 그러면 분양가, 매매가와 월세가 나와야 되잖아요. 어떤 입지에 들어갔는지 마지막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입지란 무엇인지 기본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잠깐 드리고요. 편의점 투자 사례, 개점 사례를 통해서 입지를 판단하는 기준과 특징을 이해를 해보고 입지 가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본 세미나의 내용은 어디 책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라 전부 제 주관적인 내용입니다. 어린 왕자가 앉아있습니다. 그 비밀 하나를 알려줄게. 아주 간단한 건데 마음으로 봐야 더 잘 보인다는 거야.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지금 어린 왕자가 지구별로 내려와서 여기 가려있는데 사막여우한테 자문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자, 본질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피상적인 걸 눈에 보이는 대로 설명을 하거든요. 자, 이게 여의도도 현대입니다. 여의도 현대는 무슨 업일까요? 사람들이 보이는데 유통업이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이 본질은 부동산업입니다. 테넌트를, 매출이 잘 되는 테넌트를 유치시켜서 수수료를 극대화시켜서 월세를 많이 받는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백화점은 자기가 직접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테넌트 유치 활동이 핵심이거든요. 호텔은 무슨 업일까요? 숙박업일까요? 호텔의 핵심은 장치산업입니다. 어떤 시설물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호텔 그레이드가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숙박시설은 장치산업입니다. 어떠한 장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매출이 틀려집니다. 자, 백종원 호텔인데 제주도에 백종원 씨가 호텔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번 호텔이라고 이름을 지었죠.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에 찾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로? 아닙니다. 보시면 포만감을 주는 맛있는 조식, 언제 먹어도 즐거운 집밥 같은 한식, 그리고 식당, 커피숍, 베이커리는 매우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밥 먹으러 갑니다. 한번 저기 가서 밥 먹어보자, 이렇게 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백종원 씨는 생각을 한 거죠. 어떤 장치를 강조할 것인가. 내가 가진 장점은 외식이니까 외식을 강조한 숙박시설을 해보죠. 그래서 위치가 보시면, 여기 보시면 바닷가 쪽에 뷰가 좋은 호텔들이 다 포진을 했죠. 백종원 씨 호텔은 바다가 보이는 안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 입지의 요리를 극복하기 위해서 조직 서비스를 강화한 거죠. 자, 반도체는 어떤 사업일까요? 그러면 이건희 회장님께서 정의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반도체는 IT 산업일까요? 제조업일까요? 이건희 회장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경쟁사보다 빨리 만들어야 수익을 낼 수 있는 시간 산업이다. 빨리 만들어라. 빨리 만들지 않으면 경쟁에서 뒤지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편의점이 파는 게 뭘까요? 편의점이 파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지 상권을 이해하십니다. 편의점이 파는 게 뭘까요? 네? 편의점이 파는 게 뭘까요? 먹는 거, 생수, 담배, 김밥, 그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편리함? 편리함도 말이 될 수가 있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시점에 필요를 판다고 생각하거든요. 바로 즉시성. 내가 필요할 때, 목마를 때, 담배 피우고 싶을 때 바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자, 이건 생수입니다. 500ml짜리 생수인데 300ml짜리 생수죠. 300ml 생수가 있고 2리터짜리 생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시점에 필요가 될 수가 있는데 2리터짜리 생수는 시점에 필요가 아닙니다.
쿠팡으로 주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편의점에서 뭘 팔아야 될까요? 작은 걸 팔아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편의점의 상권의 범위는 150m입니다. 일자 상권의 범위가 150m입니다. 내가 필요를 느낄 때 바로 찾아갈 수 있는 거리? 이해하시겠습니까? 150m는 도보로 가면 빠른 거는 2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 거리입니다. 자, 런던 베이글 뮤지엄. 하루에 한 3천만 원씩 팔죠. 런던 베이글 뮤지엄이 파는 게 뭘까요? 문화? 분위기? 뭘 팔까요? 빵 팔까요? 빵은 눈에 보이는 대로 말씀하신 겁니다. 런던 베이글 뮤지엄이 뭘 팔까요? 자, 이거는 그 기획이 저는 기발났다고 생각하거든요. 한국 사람이 기획한 것이고 영국에서 온 빵이 아닙니다. 베이글은 원래 뉴욕이 정통이고요. 베이글은 퍽퍽한 베이글이 정통입니다. 그래서 코스트코에 가서 파는 베이글이 정통 베이글이거든요. 퍽퍽합니다. 근데 이 베이글은 쫀득쫀득한 베이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통 베이글이 아니죠. 일부러 좀 부드럽게 만든 거죠. 그리고 비주얼 좀 좋게 만들었죠. 거기다가 코로나 끝나고 나서 국내 수요가 해외여행 가고자 하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런던을 갖다 붙인 겁니다. 베이글 런던에 갖다 붙이고 외국 여행을 가면 어디를 먼저 갈까요? 박물관 자주 가잖아요. 유럽 가면 박물관. 그래서 베이글은 뉴욕 건데 런던 베이글 뮤지엄 세 단어를 합성해 놓은 겁니다. 자, 이건 뭘 파냐? 제가 생각할 때는 해외여행의 로망을 판다 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분위기를 파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런던 베이글 뮤지엄 가시면 한글이 단 한 글자도 없습니다. 왜? 외국에 온 이국적인 분위기를 느끼시라고 단 한 글자도 없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갔으면 어떤 뭐 기념품도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념품도 전시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논란이 됐던 게 이게 국내 분들이 많이 가시는데 영국에서 온 브랜드로 착각하시거든요. 엘리자베스 여왕 기념품이라든가 이미지 넣었다가 뺐습니다. 지금 다 착각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제가 봤을 때 해외여행의 로망을 판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 다 영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물관은 다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이글을 토핑 같은 걸 다양하게 넣어서 만들었습니다. 가격도 좀 비싸게 책정을 하고 대신 유럽은 오늘 이제 프랑스 빵 가져오셨는데 그 프랑스 빵의 특징이 있습니다. 유럽 빵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빵은 좀 작은데 프랑스 빵은 좀 큼직큼직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베이글이 좀 큼직큼직해서 하나만 먹어도 배가 부르거든요. 그래서 딱 하나 먹고 식사 정도 하기 딱 좋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이건 철저한 기획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루 며칠 얼마? 30만 원. 자, 기념품 파는 거 보이시죠? 자, 외국 간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절대로 제품을 판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거 파리바게뜨 광고인데 베이글 프레즐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베이글 팔고 프레즐 파는 겁니다. 이렇게 팔면 안 팔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3. 제가 오늘 강의를 시작하면서 좀 억울한 마음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뭐 재밌으셨습니까? 재미없다는 소리를 저는 1000명 미만은 설까 말까 고민을 하는데 불러서 억지로 왔더니 재미가 없는데 내가 환기를 시켜보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지금 강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밌지 않습니까? 네. 제가 농담도 할 줄 압니다. 제가 이제 강의 준비를 하면 당일날까지 끝까지 준비를 하고 오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포기를 합니다. 포기하는 시간이 몇 시냐면 오후 한 4시 정도 되면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강의를 좀 더 퀄리티 있게 할까 끝까지 고민한다는 거거든요. 3. 웃으셨으니까 재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죠? 3. 삶이라는 주제로 제가 그림 한 장을 찾았습니다. 인터넷에서. 우리는 태어나서 사랑하고 성장하고 사랑하고 결혼하고
늙고 죽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것을 우리는 삶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숙명적으로 이 과정은 우리가 피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마지막에서 두 번째 사진 보시면 누구나 다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엄청 외로워 보이십니다. 그런데 안 겪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태어나서 어디서 태어납니까? 부동산에서 태어납니다. 병원이라고 하는, 그리고 집이라고 하는 그 주거시설에서 거주를 하고요. 그 다음에 상업시설에서 쇼핑하고 외식을 하고, 그 다음에 업무시설이라고 하는 사무공간에서 일을 합니다. 그럼 우리의 삶은 부동산하고 굉장히 밀접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부동산을 이해하려면 뭘 이해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삶. 그런데 저는 삶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데 사람들은 뭘로 이 부동산을 이해하려고 하실까요? 자꾸 돈으로 환산하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안 보이세요. 삶. 그래서 저는 부동산은 삶을 담는 그릇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릇의 모양과 크기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그릇의 모양과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다 다릅니다. 담기는 삶도 다 틀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연구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는 자본주의 시장 내에 살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residential, commercial, industrial, vehicle rent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동산이 자본주의 시장 내에 존재합니다.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화폐로 거래가 되죠. 이 부동산은 우리의 삶을 담고 있고 이 부동산은 화폐로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이해해야 된다? 자본주의를 이해해야 됩니다. 자본주의와 기술이 발달하면서 그에 따라 산업도 변하고 사회의 인구 구조도 변하고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도 변하고 유행도 변하고 도시도 변하고 상권도 업종도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합니다. 그렇다면 자본주의가 담고 있는 모든 부동산의 위치가치도 변하는가? 제가 이미 다 말씀드렸죠. 매우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럼 변화는 자연스러운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화는 돈이다. 변화는 돈이다. 제가 뒷부분 설명을 더 하고 싶은데 오늘 전반전만 하고 편의점 얘기를 해야 되니까 지난번 강의할 때 제가 준비한 게 좀 많아가지고 4시간 했는데 못했거든요. 다 못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래도 편의점만큼은 다 끝내고 가자. 토지의 가치는 뭘로 결정되실까요? 토지의 가치는 뭘로 결정되실까요? 이용성. 그렇습니다. 이용성을 제가 다른 말로 하면 입지만 업종의 수익률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논의 가치는 절대 농지다. 그러면 농지능무요. 빠듯빠듯한 논. 평생 논이죠. 그러면 논의 가치는 쌀 생산량으로 결정되집니다. 그래서 절대 농지는 절대로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빠듯빠듯하다. 영원히 노릴 수가 있습니다. 모양이 찌그러졌다. 일시적인 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은, 논 투자는 찌그러진 논을 투자하시는 거거든요. 3m 논 이런 거. 임야의 가치는 뭘로 가치가 결정되실까요? 경사도? 경사도가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개발 가능성이죠. 지금 제가 일부러 사진을 뽑아왔는데 경사도가 완만하기 때문에 집들이 지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45도 경사도에 아주 멋진 수목이 우거진 임야를 사가지고 싸게 멋진 산을 샀다라고 자랑하시는 분이 계세요. 영원히 산입니다. 영원히 산. 일부러 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자풀이지 않습니까? 자풀은 해저에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안 좋은 나무, 잡목이거나 자풀이 우거진 경사도 15도 미만짜리 땅을 사시는 거죠. 그래야지 개발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려면 이 밑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도로가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택지도 아파트, 단독주택, 상가? 상가도 병원이 들어가느냐, F&B가 들어가느냐, 뭐 기타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고 여기에 오피스 빌딩을 지을 수 있냐 등등에 따라서 가치가 다 달라진다는 거죠.
자, 이러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뭘 이해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삶. 따라서 우리는 입지와 업종에 대한 이해를 반드시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파타고니아 이본 시나드라고 파타고니아 회장이거든요. 그분이 직접 쓰신 책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항상 하시는 말이, 자, 파도가 치면 파도 칠 때는 서핑 가야지, 놀러 가는 걸 원하세요. 자, 파도가 칠 때는 서핑을, 경기가 좋아야지 투자를 한다는 말이거든요. 이 파도는 흐름입니다. 흐름을 못 타는데 파도가 안 치는데 서핑을 탈 수 있다? 넌센스입니다. 저한테 무인도에 쇼핑몰을 갖다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세요. 파도가 없는데 무슨 쇼핑몰을 활성화시킵니까? 말도 안 되는 질문이죠. 그죠?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건 뭐다? 파도를 보충하는 눈, 바람을 읽을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걸 공부하시는 거잖아요. 벌써 오시자마자 눈이 동그리지었어요. 벌써 오시자마자 재밌어 하시고 계십니다. 파도는 뭐? 바람, 파도. 우리는 바람과 파도를 읽을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죠. 돛담배도 마찬가지죠. 바람이 있어야지 항해를 하죠. 바람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바람이 안 불잖아요. 얼어붙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래야 살아날 수가 없다. 제 아무리 전문가도 이 어려운 시장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할 수 있는 거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숨 쉬는 거. 자, 이 바람과 파도에 해당되는 것이 뭐다? 사람의 심리, 동성이다. 사람을 연구해야 된다. 사람. 창고를 이해하려면 뭘 연구해야 됩니까? 심리, 동성. 이게 전부 다라는 거죠. 입지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첫 번째만 얘기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있는데, 우리 표창 회장님께서 재미가 없다고 하시는 거고요. 첫 번째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연의 원리. 랜드폼스, 영어로, 한글로 지형이라는 뜻이죠. 제가 해석을 해보면, 랜드폼스, 지형이란 physical features, 물리적인 형태인데 made by nature, 자연에서 만들어진 거야. 예를 들면 mountains, rivers and oceans, 산, 강, 바다야. 이게 사건 분석의 핵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산, 강, 바다. 사건 분석의 핵심입니다. 이승희 장군께서 23전 23승을 하셨어요. 23전 23승. 저는 23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1, 2, 3. 왜 그러냐면 제 생일이 1월 23일입니다. 이수진 장군께서 일부러 스토리텔링 하시려고 제 생일에 맞춰가지고 승리를 하셨습니다. 보시면 이수진 장군이 조선 수군이 배가 더 많았던 정도 있지만 적었던 적도 있습니다. 가장 위험했던 그 해전이 명량해전이었죠. 울돌목. 제가 판단한 건데 이수진 장군이 23전 23승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자연의 원리를 잘 이용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3척의 배, 330척의 외선. 영화 다 보셨죠? 어떻게 이겼을까? 어떻게 이겼을까? 이게 이제 새끼부도라고 하는 일본 외선입니다. 앞이 뾰족하죠? 앞이 뾰족하면 대양을 해양하기가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신 단점은 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양은 빠르게 항해를 하고 집대를 할 수 있을 때 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조선의 수군입니다. 수군의 배인데 판옥선이라고 합니다. 판옥선은 위에 집이 있다고 해서 판옥선이거든요. 보시면 앞이 둥그르스합니다. 대양을 항해하기는 부적합해요. 하지만 턴하기가 좋습니다. 둥그스름하니까. 자,
조선의 수군이 13척의 배로 울들목 안쪽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일본의 스키부대가 330척 저기 여기 들어왔다가 조선의 수군이 몇 척 안 되는 걸 보고 울들목으로 빠르게 진입을 합니다. 그랬더니 바다가 넓다가 좁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살이 거세지겠죠. 근데 울돌목의 바다 밑에는 암초도 있었거든요. 수영들까지 친다는 거죠.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이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싸우지 말고 여기서 기다리자. 밤새 고민한 거죠. 내가 13척의 배로 어떻게 이길 것인가. 그래서 여기다가 쇠사치를 칩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그랬더니 이미 왜군이 울돌목으로 진입한 다음에 앞에서 쇠사슬에 걸려서 파손되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난파가 되는 거죠. 파손이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쫓아와서 일부를 무찌른 거죠. 그러면 이순신 장군은 싸웠습니까? 안 싸웠습니다. 무엇을 이용했다? 자연의 원리를 이용했다. 재밌죠? 네. 자,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저보고 이제 요즘 헷갈리긴 하는데 젊어 보인다는 얘기를 하세요. 젊어 보인다고 하시면서 50대로 보인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일까? 지나이로 봤는데 뭘 젊어 보인다고 헷갈립니다. 팔과거입니다. 제가 얼마 살지는 않았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그런데 제가 삶의 원리를 생각해보면 너무 단순하거든요. 진리라고 하는 부분이. 근데 이걸 너무 복잡하게 설명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깨우치고 나면 너무 단순하다는 거죠. 제가 부동산 일하면서 깨우친 건 이겁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이게 상품분석의 핵심입니다. 자, 물줄기가 가늘고 빠르면 경사가 가파르다는 것이고, 물의 속도가 느리고 물의 양이 많아지면 이미 평양에 도달해 강과 만났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울림하는 곳은 상권이 형성됩니다. 자, 언덕에 있는 길이 있고 아래쪽에는 마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언덕 위에는 집이 있죠. 언덕에 있는 집은 자, 해가 잘 뜹니다. 언덕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바람도 잘 통합니다. 그리고 물난리를 겪을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덕에 있는 집은 주거입지로 좋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보급주택은 다 언덕에 있습니다. 이태원 한남동도 언덕에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상권은 무조건 아래쪽으로 형성됩니다. 자, 우리 선생님은 언덕에 쇼핑몰 있으면 걸어서 쇼핑하러 가시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밑으로 있으면 쉽게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래쪽에 상권이 형성됩니다. 쉽죠? 상권이 좋은 물 먹는 곳은 맞은 것이죠. 주거입지로 적합하지 못합니다. 왜? 물난리가 날 수가 있습니다. 주거입지로 좋은 바람이 잘 통하고 조망이 좋은 높은 곳은 상가입지로는 좋지 못합니다.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가? 모든 게 다 장단점이 있다는 거죠. 그죠?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결혼하셨죠? 그죠? 결혼하셨지 않습니까? 그 결혼해보시니까 장점과 단점이 뚜렷하지 않습니까? 장점은 평생 데리고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극복할 수 있는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럼 포기해야죠. 어쩔 수 없으니까. 그놈이다.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도 여자의 특성이 있거든요. 단점과 장점이 뚜렷하다. 만약에 남자가 애 키우라 그러면 못 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지런함, 게으름. 부지런함은 좋고 게으름은 나쁜가요? 그런가요? 부지런하기만 하면 강박관념에 사로잡힐 수가 있거든요. 게으름을 다른 말은 여유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여행 갔을 때 부지런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이 여행 가서도 부지런하니까 상품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유럽 8개국, 15 이런 게 나오잖아요. 어떻게 그 많은 나라를
짧은 시간 갔다 올 수 있냐고요. 한 끼의 도시도 제대로 보려면 일주일 갖고도 부족해요. 저는 파리 5일 있었는데도 부족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남아 놀러 갔는데 왜 부지런하게 돌아다녀야 돼요? 낮잠 자고 놀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지런함이 좋은 것도 아니고 게으름이 나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상을 짓지 말자. 이건 나쁘고 이건 좋다. 이런 생각하지 말자는 거죠. 완벽과 대충대충. 대충대충의 장점은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완벽함의 단점은 완벽할 수가 없지만 빨리 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완벽하려고 하면 감각과 되면 사라질 수 있죠. 스트레스 받아요. 절약과 소비. 소비를 해야지 경험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적당한 소비를 해줘야 됩니다. 명품도 사봐야죠. 명품백도 사보고 백화점도 가보고 좋은 레스토랑도 가봐야지 사회 트렌드를 이해합니다. 인간의 욕망을 이해하고 얘가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전략만 하면 평생 전략만 해도 돈을 모았습니다. 겨우 못하죠. 겨우 못하고 죽는 거죠. 전략은 좋고 소비는 나쁘고가 아니라 적당히 믹스가 필요하다. 욕심, 무소유. 무소유는 좋습니까? 욕심은 나쁘고 욕심의 다른 말은 목표일 수가 있습니다. 그 법정 스님께서 무소유를 강조하시다 보니까 무소유가 좋은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법정 스님께서 강조하신 무소유는 전혀 갖지 않는 무소유가 아니거든요. 내가 필요 없는 것을 갖지 말자는 거거든요. 집, 여행. 자,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어딥니까? 라고 우리 박예리 씨한테 물어보면 집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뭐 하고 싶냐? 여기까지 싱글이니까 세계 여행이 너무 가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세계 여행을 보내놨더니 한 달 만에 집에 오고 싶다고 난립니다. 김치 먹고 싶다고. 휴가 보내놨더니 집에서 일주일만 집에 있더니 막 몸이 쑤셔가지고 전화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집에 있기 싫다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집도 단점이 있고 내 인생의 로망인 여행도 단점이 있더라. 삶과 죽음. 오늘은 어떤 날일까요? 누군가 태어난 날입니다. 태어난 날입니다. 그럼 아주 기쁜 날이죠.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또 누군가 죽는 날입니다. 아주 슬픈 날입니다. 삶과 죽음도 붙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좋고 나쁜 것, 장점과 단점이 붙어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저는 회사 다닐 때부터 일을 잘한다고 소문이 났던 사람입니다. 단점이 뭘까요? 일에 너무 몰두하니까 사람을 잘 못 봐요. 사람을 좀 케어해줘야 되는데. 사람을 잘 케어하는 사람은 뭘 못할까요? 일을 잘 못해요. 그런 사람은 내보내야 돼, 영업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누구의 단점을 지적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 사람한테 맞는 게 무엇일까? 저 사람이 나와 맞는 게 뭘까? 자,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쁘다가 아니라 조화가 필요하다. 모든 것은 선택의 문제이다. 주거 환경이 좋은 일산은 직장이 멀고요. 대한민국 최고의 학군 대치동은 주거 환경이 좋지 못합니다. 5대 빌라가 많고 낡은 아파트가 많아요. 개발 가치가 높은 성수 전략정비구역은 한강 조망은 나오죠. 그런데 딱 재보면 여기서 도보로 10분 이격됐습니다. 치명적입니다. 10분 이격된 거. 사람도 부동산도 제가 이거 얘기하려고 한 겁니다. 부동산도 모두 장점과 단점이 결합이기 때문에 단점이 없는 부동산을 찾지 말고 장점이 나 맞는지 단점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로 판단해야 된다. 결혼 못하신 분들은 자꾸 남자의 단점만 쳐다보시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나하고 맞는지 내가 어떤 결혼을 했을 때 편리가 있는지를 생각하면 할 수도 있거든요. 자꾸 남들한테 안 좋은 것만 듣고 안 좋은 것만 생각하니까 결혼을 못 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싸고 좋은 부동산. 저한테 이걸 요구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싸고 좋은 부동산 있으면 연락해주세요. 싸고 좋은 부동산 있으면 연락해주세요. 좋은 부동산은 싸다는 게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루이비통 90% 세일하고 연락주세요.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좋은 부동산은 비쌉니다. 싼 부동산은 내가 감당이 안 되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냐? 공시 해소가 안 돼요. 제가 아시는 분 중에 아주 훌륭한 분이 계세요. 제 주변에 훌륭하신 분 너무 많으세요. 똑똑하시고. 그런데 싼 부동산을 찾으세요. 그래서 경매로만 낙찰받으세요.
그래서 싸게 낙찰 받으셨어요. 분석하시고 권리 분석하시고 다시 한번 받으시고 공실 해소가 안 되세요. 주기적으로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니까 맨날 고민하세요. 그리고 세입자 걱정이 없는 부동산은 월세 못 올려받고요. 10년이 지났는데도 왜 10년째 가격이냐한테 하소연을 하십니다. 속으로 형님이 그런 부동산을 사신 거예요. 싸다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싸고 좋은 부동산 찾지 마시고 그냥 좋은 부동산. 절대로 세일하는 옷은 이미 안 팔리는 옷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좋은 옷은 다 백화점 팔렸어요. 그죠? 자,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편의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 브레이킹을 너무 재미없을까봐 앞에 1부만 하고 3부까지 있는데 1부까지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온라인이 대체 못하는 유통 채널이 딱 하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편의점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편의점에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편의점 점포 개발도 했고 편의점 회사에서 근무도 했지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더라도 편의점이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요. 아까 했죠. 편의점이 파는 것은 그것도 했고. 자, 편의점 가맹 형태인데 이거 안 중요해요. 이거 안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 요게 중요합니다. 요게. 임차 형태에 따라서 본부 임차 점포가 있고요. 회사에서 임차한다는 거죠. 모든 점포는 직영점 없습니다. 직영점 어쩌다 하나 있는데 없고 다 가맹점입니다. 그런데 임차 형태에 따라서 본부 임차 점포가 있고 점주 임차 점포가 있습니다. 본부 본사에서 임차했으면 본사에서 월세를 내겠죠. 그러면 점주한테 나눠주는 몫이 적은 게 되는 거죠. 이건 내가 임차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임차권이 있다 보니까 나한테 많이 떼져요. 그 차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뭐 80, 75 있는데 편의점은 이익을 나누는 구조입니다. 본사에서 시설 투자를 다 해주고 물류도 해주고 상품 구매도 해주고 영업 지원도 다 해주고 동업을 하는 관계거든요. 그쪽으로 내가 임차했을 때, 점주 임차를 했을 때 보통 73%를 점주한테 줍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매출이 높아지면 80, 85%까지 줍니다. 그래서 보시면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가 있고 매출 이익이 있지 않습니까? 요걸 가맹점과 가맹본부가 나누는데 아까 본부임차 점포는 가맹점주한테 적게 주고 50% 미만으로 주겠죠. 45%, 40%. 그리고 내가 임차를 했다. 그럼 최소 73%부터 추가하는 겁니다. 이걸로 내가 월세 내고 알바비 내고 수강비 내고 하는 거거든요. 자, 편의점은 담배권이 제일 중요해요. 담배권을 공식 명칭으로 소매인 지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게 나옵니다. 요 권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편의점 점당 매출액은 GS가 제일 높은데 2018년도에 점당 1매출액이 184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200만 원 돌파했습니다. 전국 평균이 200만 원 넘습니다. 그럼 200만 원 이상은 돼야 되겠죠. 최소. GS25가 점당 1평균 매출이 184만 원인데 평당 1매출액으로 바꿔볼게요. 평당 86,000원 정도 나오네요. 그 다음에 시효는 74,000원, 쌤을 65,000원, 2만원24, 55,000원. 그러면 이 중에서 제일 좋은 건 뭐다? GS25가 제일 생산성이 높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매출 점포가 많다. 시효하고 GS25하고 점포수가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점당 매출을 보면 좀 더 우량 점포가 GS25가 많다. 그래서 지금 시효하고 GS25 일평균 매출액인데요. 보시면 점포수는 지금 한 2만 개 가까이까지 갔죠. 점당 매출액을 보시면 이게 연간이겠죠. 연간이니까 전체 매출이죠. 전체 매출이니까 매출액도 점포수는 비슷하지만 GS25가 조금 더 높다. 그런데 지금 편의점 영업이익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안 좋아요. 지금 세븐은 아예 안 좋죠.
그다음에 CU도 별로 안 좋고 GS도 별로 안 좋고 그러니까 주가가 별로 안 좋아요 지금. 가맹점주 손익을 분석한 표인데요. 이 임차를 했는데 권리금 6천만 원 주고 20평 점포를 월세 6천만 원에 월세 200만 원을 가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월 평균 매출액이 6천 정도 팔았을 때 점주가 가져가는 월 수입은 420만 원 정도. 그러면 200만 원 팔고 월세 200만 원일 때 420만 원 정도 가져가는 거잖아요. 내가 일하고. 그런데 이게 월세가 400만 원 넘어갔다. 점주가 가져가는 몫이 200만 원대가 떨어지겠죠? 힘들겠죠? 거기다가 최저시급 올라가 버리면 말이 나오는 거죠. 내가 아르바이트보다 못하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24시간 하지 말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여담인데 제가 1,000만 원에 개점을 준 점포가 있거든요. 1,000만 원. 제가 그때 인천 편의점 개발 담당할 때인데 저 찾아오셔가지고 부부가 돈이 없다. 1,000만 원밖에 없다. 제발 좀 개점하게 해달라. 그래서 본사에서 지원해주고 꼭지를 좀 해드렸어요. 근데 그분은 대만족하세요. 월세처럼 70만 원짜리 해드렸거든요. 왜 만족하시냐? 두 분이서 맞교대하세요. 먹고 사시면 맞교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건비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최저 수입이 500만 원대가 되는데 그 수강비 빼고 나머지 월세 빼고 나머지 다 자기들 거잖아요. 인건비 안 쓰니까 그 두 사람이서 400만 원대 버는 거예요. 그 2006년 그때쯤이 7년 이때쯤이거든요. 그때 대기업 과장 정도가 300만 원대밖에 안 할 때였어요. 근데 그때 두 사람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400만 원대 버니까 만족하시는 거죠. 근데 똑같은 시기에 어떤 분은 편의점 하시고 내가 사장이니까 24시간 알바를 돌리세요. 수익이 제로가 되는 거예요. 전화가 와요. 이게 뭐냐고. 나는 편의점 돈 벌려고 했는데 왜 돈이 제로냐. 이거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물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도시락 매출이 계속 늘어나요. 담배 매출액은 계속 줄고 있고 도시락 매출은 늘고 있고 그래서 편의점 매입률이 늘고 있다. 네. 이렇게 간만 짜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편의점에서 도시락 매출이 엄청나게 늘고 있고요. 도시락 사면 뭐 사야 됩니까? 음료수 사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커피 매출도 같이 늘어나는 거죠. 편의점에서. 제가 이제부터 입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이제 기본적인 편의점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게 편의점이다. 그러면 좋은 편의점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으셔야 되잖아요. 제가 골라드릴게요. 제가. 한남 뉴타운입니다. 여기 전체다가 11,000세대 정도 됩니다. 11,000세대. 11,000세대면 그냥 우량 편의점 10개 이상 들어갈 수 있는 사건입니다. 이 한남 뉴타운 어떻게 보면 조강도잖아요. 여기가 이태원역이고 이태원역에서 쭉 내려오잖아요. 여기 선착증도 만들어 놓고 강변북로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이런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죠? 이거 제가 왜 가져왔을까요?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여기가 높죠? 남산이니까 높을 거 남산이 높잖아요. 물이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어디로 간다? 한강으로 흐르겠죠. 그럼 어디가? 여기가 목로의 자리다. 제일 좋은 자리다. 딱 누르시죠? 자, 이게 이태원 여기고 보강동 종점을 지나서 평지입니다. 여기서부터 왕관안경서 평지입니다. 그랬을 때 물이 여기서 흘러내리고 여기서 흘러내렸을 때 모이는 곳 여기다 여기다. 뭐가 있다? 편의점 큰 거. 이게 한 40평 가까이 될 거예요. 30평, 40평 파리바게뜨 돼 있죠? 딱 눈에 들어오잖아요. 맞죠? 제가 오늘 강의 내용은 여기 계시는 분들이 잘 활용하시면 최소 1억에서 2억 이상의 효과가 나십니다. 편의점 하나 잘 만지면 1, 2억 버는 건 아무것도 알 수 있거든요. 재밌죠? 돈이 된다고 하니까. 잘 오신 겁니다. 이때 박수 한번 쳐주셔야 됩니다. 자, 이태원역에서 물이 이렇게 흐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물 먹는 건 맞죠? 그런데 이게 너무 길어요. 그럼 물이 이렇게 흐르다가 꺾어지겠죠? 물이 이렇게 흐르다가 또 꺾어지고, 그리고 이렇게도 흐르겠죠? 이렇게도 꺾어지고. 자, 그 꺾어지는 길목에 뭐가 있다? 편의점들이 다 있죠. 길목을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것만 좋은 게 아니다. 김태희만 여자가 아니다는 거죠. 다른 예쁜 여자도 많다는 거죠. 맞죠? 자, 그러면 물이 이렇게 흘러요. 물이 이렇게 흐르면 여기서는 물줄기가 세다가 여기서 흘러서 여기서는 쫄쫄쫄쫄 흐르겠죠. 맞죠? 여기는 상권이 형성 안 됩니다. 쳐다볼 필요도 없다. 맞죠? 그런데 여기서 물길이 흘렀다가 꺾어져야 되잖아요. 그럼 처음에 꺾어졌을 때 물길이 세겠죠. 이제도 예뻐 보이죠. 맞잖아요. 예뻐 보이잖아. 그래서 편의점 어디 들어갔다 하도 들어갔잖아. 근데 이 뒷길을 다 차단하고 있네. 그래서 코너 자리만 좋은 게 아니라 이렇게 생겨먹었다는 거죠. 이게 제가 기억으로는 지금 제가 회사 다닐 때 했으니까 한 15년 전인 것 같은데 200몇십 원을 받았어요. 이 점포에서. 일면 점포죠. 이면도로 면에 있고 안으로 들어가면 다 쓰러져간 집이 있는데 이게 고매출 점포라니까? 밖에 찐내리는 거 보세요. 자, 물길을 보니까 뭐가 보인다? 돈이 보인다. 돈. 자, 편의점을 다 찍어본 거거든요. 편의점. 그죠? 편의점이 곳곳에 많잖아요. 그런데 딱 보이는 편의점들 있잖아요. 여기서 딱 꺾어지면 좋아 보이잖아요. 딱 꺾어지면 좋아 보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딱 내려오는데 여기 딱 있는 거 좋아 보이잖아요. 딱 내려오는데 꺾어지면 여기 코너짜리 딱 찾아보면 좋아 보이잖아요. 여기서 내려오는 걸 요것만 딱 차단하잖아요. 그죠? 요것만 딱 차단하는 거잖아요. 그죠? 유엔빌리지는 언덕이 졌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해가 잘 들고 조망이 좋고 바람이 잘 통하고 집터는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다? 상권 형성이 안 됩니다. 이 위에 거꾸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상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럼 이 위에 있는 사람 어떻게 됩니까? 차로 내려오든 걸어서 내려오든 내려와야죠. 조망입니다. 여러분들 다 이런 데 사시잖아요. 그죠? 너무 식상하잖아. 맨날 보던 거라서. 유엔빌리지 위에서 꺾어지고 해가지고 내려온 마지막 길입니다. 마지막 길인데, 그죠? 보이시죠? 코너 자리가 아닙니다. 여기 뭐가 있다? 71, 세븐일레븐. 세븐일레븐은 7시에 문 열고 11시에 문 닫는다고 세븐일레븐이죠. 지금 24시간 된 거고. 그런데 이 위에 상권이 형성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은 무조건 다 어디로 가야 된다? 다 이리 간다. 여기 있는 사람은 중앙에서 돈이 많다 없다? 많다. 이 고급 편의점입니다. 1매치 500만 원 넘게 팝니다. 이제 입지가 좀 보이기 시작하시나요? 돈이 보이기 시작하세요? 오늘 강의 너무 좋으신 거 아닙니까? 진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점포 꼭 가보세요. 이 점포 꼭 가보시라고요. 어떻게 생겨먹었나? 면적이 어떻고, 안에 상품이 어떻고, 뭘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 사는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 객단가가 세다는 거네요. 객단가 개수 다 셉니다. 자, 왜 그러냐면, 지금 보면 이 길이 이렇게 꼬부러졌다는 건 뭘까요? 경사가 심하다는 거거든요. 그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다 이 물길이 어디로 흐른다? 흘러다 올 수밖에 없잖아. 그럼 이거 배우는 다 뭐다? 내 거다. 자,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앞에 보이는 건 내 사건이 아닙니다. 등진 배후가 내 사건이다. 길 건너 있는 거는 약합니다. 넘어오는 게. 대로면 안 넘어옵니다. 내 사건 아니에요. 도로폭이 좁다, 맺게 될 확률이 있는 거예요. 몇 퍼센트? 한 30%. 등지고 있는 거는, 이거는 뭐 거의 다 질 거죠. 그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겁니다.